내가 피해자야. 기억해? 내가 피해자라고. 이런 이야기는 자주 볼 수 없습니다. 한 도어대시 배달원이 배달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녀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대배심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선을 넘었을까요? 로앤크라임과 전해드리는 온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업사이드라는 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앱은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같은 일상적인 구매에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방법은 업사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10만 곳이 넘는 제휴 매장 중 한 곳에서 혜택을 선택한 뒤 카드로 결제하고 구매 인증만 하면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유나 테이크아웃 때 항상 업사이드에서 혜택을 확인합니다. 결제 후 앱에서 받은 돈을 바로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업사이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연평균 254달러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현금 환급을 시작하려면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OTC를 입력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20-50센트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듯 평범한 밤에 시작됩니다. 누군가 도어대시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기사가 배달을 하러 도착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배달원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상황이 매우 독특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집의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한 남자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으며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즉 운전자인 올리비아 핸더슨은 경찰에 따르면 아마도 다른 어떤 배달기사도 하지 않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남성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영상을 틱톡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3일 전 2025년 10월 12일에서는 도어대시 기사로 일하던 중 도어대시 고객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 틱톡 영상을 시청했지만 오스위고 경찰서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남성이 성범죄를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남성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조사 결과 성폭행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그 남성 대신 그의 영상을 찍은 도어대시 배달원 올리비아 핸더슨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핸더슨은 11월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감시와 불법 감시 영상 유포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았고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5월 1일 대배심이 핸더슨을 기소하며 그녀가 중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같은 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WSYR-TV의 제공으로 그녀가 법정에 들어가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두 건의 중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당분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녀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에 있는 가장 큰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날 밤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맞서 싸운 피해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의식을 잃은 남성을 자신의 집안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중대한 법적 선을 넘은 걸까요? 오스위고 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5년 10월 12일 발생해 꽤 오래 이어진 일입니다. 올리비아 핸더슨은 뉴욕 오스위고에서 도어대시 배달원으로 일했습니다. 오스위고는 시러큐스 북쪽 온타리오 호수 옆에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가 이 남성 고객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술을 마신 탓에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녀가 그 남성의 영상을 틱톡에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렸고 그중 하나는 무려 3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틱톡에서 계속 삭제당했다고 말한 원래 영상에서 그녀는 그 손님이 자신에게 고의로 신체를 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이건 정말 심각한 혐의들이고 경찰서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매우 우려스러운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핸더슨은 자신이 모든 일을 도어대시에 신고했고 그 손님이 차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틱톡 영상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그녀의 계정을 비활성화시켰습니다. 3일 전 2025년 10월 12일 도어대시 기사로 일하다 도어대시 고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미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틱톡이 제 입을 막고 영상을 내리고 경고까지 줘서 이번이 세 번째 게시입니다. 도어대시의 신고에 그 고객이 차단됐습니다. 이틀 뒤 도어대시가 저를 차단했습니다.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의제기를 했고 도어대시는 영업일 기준 7일에서 10일 내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2시간도 안 돼서 이미 제 이의 제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도어대시 계정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그 남성을 온라인에 폭로하는 것이 유일한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제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의예요. 이 남자를 폭로하고 그 영상을 올렸고 그게 크게 퍼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의 정체와 위치를 알게 됐으니 그는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처벌은 저만 받았고 그는 경찰이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왜 제가 해고당하는 거죠? 왜 제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죠? 그리고 왜 제가 경고를 받는 거죠? 계정을 잃게 생겼어요. 저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예요. 저는 직장을 잃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핸더슨은 옳았어요. 경찰은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2025년 10월 16일 도어대시는 틱톡에 자체 성명을 올렸어요. 성명에는 며칠간 힘들고 민감한 게시물을 봤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성폭행, 성희롱, 학대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어대시는 그런 일을 신고했다고 해서 절대 계정을 비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신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경우 대셔가 본인을 불안하게 만든 경험에 대해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항상 대셔분들께 바라던 행동입니다. 저희 팀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으며 수사기관과 직접 연락을 취하고 그들의 모든 조치에 전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고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저희 정책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조사하는 동안 이 다셔와 고객의 계정을 모두 비활성화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또한 다셔가 자신의 수익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이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다셔분들께서 언제든지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수사관과 협조해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어떤 의도적인 행동도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영상과 이후의 조사를 통해 남성이 술을 마신 후 소파에서 무력해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은 남성의 거주지 외부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도어대시 배달원이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고 그곳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도어대시 배달원이 이 사건 중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오스이고 경찰서의 조사 결과 성폭행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남성은 경찰에 협조하며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인용문 끝. 그리고 이것은 올리비아 핸더슨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매우 충격적인 주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입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2025년 11월 10일 그녀의 영상이 화제가 된 지 몇 주 만에 핸더슨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2가지 2급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급 불법 감시와 1급 불법 감시 이미지 유포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핸더슨은 2026년 6월 5일에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정말 기이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폴 타운센 형사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로앤크라임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리비아 핸더슨이 뉴욕주 북부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2급 불법 감시와 1급 불법 감시 이미지 유포 이렇게 2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2가지 모두 2급 중범죄입니다.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그녀는 본인 사양만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전개된 방식이 꽤 흥미롭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녀는 도어대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에는 무엇이든 현관문 앞에 두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라가 보니 현관문은 사실상 열려 있었고 유리문이 있었으며 그녀는 소위 피해자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소파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어대시 주문을 거기에 두고 떠나면서 와 정말 불쾌하고 불편했다고 생각하는 대신 그녀는 그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말 곤란하게 만든 건 그를 촬영한 사실이 아니라 비록 그게 엄밀히 따지면 2급 불법 감시행위이긴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그 영상을 틱톡에 올렸고 그게 3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나게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정말로 눈덩이가 산에서 굴러내리듯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보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소파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보게 되듯이 체포되는 사람은 그녀입니다. 기소되는 사람도 그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내린 결정들 때문에 그녀는 실제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조회수도 생각납니다. 삭제되기 전에는 3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런 도달 범위는 대단합니다. 법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녀가 받는 혐의, 만약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면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널리 퍼진 점이 그녀의 유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두 혐의미 중 하나라도 유죄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지만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감정이 배제되고 이성적으로 뉴욕주 형법에 따르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조회수가 한 번이든 100만 번이든 3천만 번이든 억 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항상 100%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한 행동과 3천만 명이 이 남자를 보고 그가 느꼈던 공개적인 수치, 조롱, 굴욕의 사실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다시피 이 영상이 틱톡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그 모든 것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아니요,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배심원으로서 이 사건을 듣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만 공유된 게 아니고 5명이 이 불쌍한 남자를 보고 웃은 게 아니라 3천만 명이 이 영상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알다시피 이런 사실은 합리적인 사람이나 배심원에게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도 그녀가 이 일로 인해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제 말은 이 남자를 생각해보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히 그냥 더어대쉬를 주문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자랑스럽지 않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후 3천만 명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나 신원도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영상을 보고 그를 알아본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엔 분명 민사적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를 들으면서 저는 저널리즘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떠올렸어요. 범죄 현장 같은 곳을 촬영할 때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 갔을 때 뭔가를 보게 되면 범죄 현장 테이프가 쳐져 있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런 것들을 다 교육받았어요. 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번 경우처럼 그가 집 안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녹화되고 있다면 그의 사생활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법적으로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 권리는 법 집행기관의 행동에 적용됩니다. 알다시피 법 집행기관은 영장 없이 그의 집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허가나 영장 없이는 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법의 특정 조항들은 사람들이 집에 있든 아니면 합리적으로 사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 있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2급 불법 감시는 바로 핸더슨 양이 기소된 혐의입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단순히 자신의 재미나 오락 혹은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탈의 상태에 있거나 혹은 어떤 성적으로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집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일을 겪어야 하는 이 남자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배심 앞에서 증언해야 하고 만약 그녀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공개 재판에서 증언대에 서서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그의 신원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로 이 불쌍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생활이 정말로 침해당했죠. 그저 자기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특히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냥 현관문 앞에 소포를 두고 가라는 지시를 남겼습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분명히 더어대시를 주문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저도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초인종 누르지 말고 그냥 두고 사진만 찍어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검사라면 음식은 문 앞에 두고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이 문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가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다 놔주세요 라고만 말했다 해도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가 더어대실 계정에 남긴 그 한 문장이 만약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간다면 그녀의 변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은 확실히 그녀가 변호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떤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명확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녀가 안에 그가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들어올 필요 없다. 초인종 누르지 마라. 기다릴 필요 없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단지 문 앞에 소포를 두고 가면 끝입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허용 가능한 업무 범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DoorDash 배달원이 유리문을 통해 녹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일 리는 없죠. 하지만 만약 아무런 지시가 없다면 누군가가 와서 문이 열려 있을 때 DoorDash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안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서 직접 전달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내려놓고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체포됐을 당시 경찰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인용하자면 더어대시 기사도 이 사건 중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했어요. 오스위고 경찰서의 조사 결과 성폭행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만약 그녀가 그런 주장을 했고 실제로 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적어도 경찰에 신고도 했잖아요. 그게 그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건가요? 만약 당신이 변호사라면 그리고 이 사건을 재판까지 끌고 가고 싶다면 그녀가 그때 했던 주장을 변호 전략으로 삼아야만 하는 건가요? 그게 정말 당신을 곤란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서의 반응을 고려하면 그걸 현실적인 변호 전략으로 내세우는 건 확실히 어려울 거예요. 만약 그녀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진원대에 서서 말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제가 그곳에 올라갔을 때 그의 행동 때문에 성희롱을 당한 것처럼 느꼈어요. 그가 자기 집 소파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그녀와 아무런 개인적인 상호작용도 없었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누군가 소파에서 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을 주장하는 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꼭 그녀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그녀가 이 사건을 재판까지 가져가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사건이 비범죄적인 것으로 축소되고 아마도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변호 측에서는 이게 오락이나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야 할 텐데 그건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이걸 틱톡에 올렸으니까요. 네, 그건 정말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네 말대로 이게 재판까지 가지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영상을 본 사람이 많아서 그녀에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 부분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사적인 부분이고요. 그녀가 유죄를 인정해 형사 문제가 아닌 선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3천만 명이 그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있죠. 그게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의 신원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산정되고 실제로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도어대시 배달원이고 23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돈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사실상 결정적인 제한 요인이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만약 그녀가 어떤 혐의든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인사소송을 입증하는 게 매우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그녀가 형사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증언해야 하고 손을 들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다음 여기서 벌어지는 일의 어떤 부분이라도 인정하게 된다면 성신적 고통 유발, 사생활 침해, 초상의 무단 사용 같은 민사소송은 아마도 입증하기가 꽤 쉬울 거예요.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단지 원칙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니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민사 판결만 받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저는 거기서 한 푼도 받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죠. 하지만 저는 이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는 겁니다. 아는 변호사들은 도어데이시에서 해고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돈을 벌기 어렵다고 생각해 이런 일에 나서지 않을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형사,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소셜미디어와 바이럴 개념도 아직 비교적 새로운 일이잖아요. 틱톡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는 다르게 알고리즘이 워낙 빠르게 작동해서 훨씬 더 쉽게 바이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흔한가요? 자주 보는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이런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누군가가 옷을 벗고 있는 상태를 촬영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 기소와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총을 들고 있거나 마약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의뢰인들을 여러 번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분명히 그 사람의 집에서 찍힌 것이라면 법 집행기관이 그 사람의 집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나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누군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의뢰인들에게 항상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든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올린 어떤 것이든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이나 올리는 동영상, 사진에 대해 나중에 6개월, 2년, 5년이 지나서도 형사기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거나 멋질 것 같아 친구들에게만 보여주려 올린 것도 결국 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한마디 덧붙이자면 최근에 챗GPT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형사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이 절대 묻지 않았으면 하는 최악의 질문을 하는 사례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독보적인 사례입니다. 폴 타운샌드 형사 변호사님, 러앤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러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를 마칩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 주시고 피콕에서는 저희 에피소드를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